한국이 프랑스를 앞질러? 지금 장난해? 여기 한국을 무시하는 한 프랑스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세계 각국이 모이는 자리에서 한 여교수의 말을 듣고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여교수는 어떤 충격적인 발언을 한 걸까요? 지금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행 비행기 표를 너무 세게 쥐어서 표가 구겨져 버렸어요.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기억이 제 속을 뒤집어 놓았어요. 20년이에요.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여권을 가방에 던지며 중얼거렸어요. 제가 캐리어를 꾸리는 동안 파리의 제 아파트는 아늑하고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와 단조로운 지하철 입구가 보였어요. 파리의 거리는 제 삶의 일부였어요. 하지만 한국, 제가 기억하는 한국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20년 전 저는 대학교를 통해 서울을 경험한 대학원생에 불과했어요. 3주간의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절대 시간에 맞춰오지 않는 버스들, 외계어로 쓰여진 것이나 다름없는 지하철 지도들, 그리고 제가 발목을 삐었던 그 끔찍한 날? 눈을 감으면 끔찍했던 그때가 떠올라요. 한국어로 소리치는 택시기사,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필사적으로 설명하려는 저, 우리가 붐비는 거리를 빙빙 돌 때마다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통증? 프랑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 내 인생에 다시는 갈 일 없어. 안 가. 그때 갑자기 전화기가 울렸어요. 앙리예요. 앙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클레어, 보고서 읽었어요? 한국이 교통 순위에서 프랑스를 앞질렀어요. 가서 우리 시스템이 여전히 우수하다는 증거를 찾아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데이터에 실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 대답에 앙리는 그래도 가서 확인해야 해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해요. 라고 다시 말했고, 저는 좋아요. 다녀올게요. 하지만 제가 확인한 그대로를 보고할 거예요. 라고 말했죠. 서울로 가는 13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불안함에 쌓여 있었어요. 저는 첫 방문 때의 오래된 일기장을 넘겨봤어요. 3일차 또 버스를 놓쳤다. 아무도 정류장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려줄 수가 없었다. 아침에 버스가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7차 지하철에서 2시간 동안 길을 잃었다. 지도가 불친절할 정도로 복잡했다. 어디에도 영어는 없었다. 12일차 발목을 삐었다. 택시 악몽. 병원 직원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이렇게 외로운 적이 있었나 싶다. 그때 겪었던 기억은 이 여행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에 확신을 주었어요. 20년 전에 그렇게 무질서했던 곳이 어떻게 지금 프랑스를 앞질렀을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우리가 구름을 통과해 내려갈 때 손은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어요. 아래로는 한국의 도시가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고 빛과 건물의 바다가 지평선까지 뻗어 있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장이 안내했어요. 현지 시각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기온은 쾌적한 21도입니다.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비행기를 떠나는 승객들의 행렬에 합류했어요. 제 턱은 긴장했고 걸음은 빨랐어요. 어서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터미널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이곳은 제가 기억하는 붐비고 혼란스러운 공항이 아니었어요. 터미널은 빛이 날 것만 같은 바닥과 높이 솟은 유리 천장으로 제 앞에 펼쳐졌어요. 세련된 로봇들이 여행객들 사이를 미끄러지듯 다니며 그들의 화면에는 여러 언어로 된 유용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디지털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그리고 프랑스어로 선명한 방향을 제공했어요. 제가 출국 관리소에 다가갔을 때 긴 줄은 없었어요. 대신 한 직원이 저를 자동화된 게이트로 안내했고 저는 여권을 스캔하고 카메라를 바라보기만 하면 됐어요. 전체 과정은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뒤부하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여권을 받을 때 직원이 완벽한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이곳은 제 기억 속에 각인된 한국과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내가 다른 나라를 온 건 아니겠지. 제가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서며 중얼거렸어요. 제 심장 박동이 빨라졌지만 이번에는 불안 때문이 아니었어요. 호기심이었죠. 저는 캐리어를 끌고 공항을 나와 선선한 저녁 공기를 만끽했어요. 한 젊은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다가왔어요. 뒤부하 교수님, 그는 한껏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저는 한국교통연구센터의 김태준입니다. 그가 살짝 고개를 숙이자 저는 당황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악수를 하거나 공중 뽀뽀를 했을 텐데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그가 제 연구에 관한 책을 읽었다는 말에 입을 쩍 벌렸어요. 제 연구를 읽었다고요? 프랑스 동료들조차 거의 언급하지 않는 전문 저널에 발표한 그 논문들을요? 태주는 제 연구가 한국교통공학 학생들의 필수 교재라고 했어요. 간단한 인사를 한 뒤 그는 우리의 첫 번째 일정이 서울행 공항철도라고 안내했어요. 우리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볼 법한 세련된 역에 다가갔어요.
모든 것이 빛나고 있었어요. 바닥, 티켓 발권기, 심지어 에스컬레이터 손잡이까지요. 조금 과장하자면 먼지 한 점 없었어요. 태준이 작은 교통카드를 건네며 한국의 모든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파리에서는 교통수단마다 다른 티켓을 사용한다고 말했죠. 우리는 카드를 대고 통과했어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도 플랫폼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모두가 바닥에 표시된 질서 있는 줄을 따라 서 있었어요. 밀치는 사람도 없고 혼란도 없었어요. 전철이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정확한 시간에 조용히 도착했어요. 문이 미끄러지듯 열리고 승객들이 탑승하기 전에 모두 내렸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마디 말도 없이 조화롭게 움직였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전철은 깨끗했어요. 낙서나 쓰레기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화면에는 4가지 언어로 우리 노선이 표시되어 있었고 디지털 지도는 실시간으로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태주는 열차가 99.9%의 정시성으로 운행되며 전체 시스템이 인공지능으로 제어된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파리 메트로와 비교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는 관광객들을 위한 앱도 보여주었는데 12개 언어로 안내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기차가 서울로 미끄러져 들어가자 저는 밖의 광경에 눈을 크게 떴어요. 도시는 불빛과 높이 솟은 마철로의 바다였지만 건물 사이에는 놀랍게도 녹색 공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20년 전 서울은 저에게 콘크리트 정글처럼 보였어요. 모두 회색 깊은 비는 거리와 배기가스로 가득했었죠. 저는 제가 기억하는 서울이 아니라고 말했고 태주는 2002년 월드컵 이후 도시가 완전히 변했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서울역에서 내렸는데 이곳은 교통허브 역할을 하는 거대한 복합시설이었어요. 사람들의 물결이 명확한 표지판을 따라 질서 있는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파리의 가르 뒤 노르에서 자주 보는 당황한 관광객들과 달리 혼란스러워하거나 길을 잃은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역 밖에서 태주는 저를 다음 도착까지 분과 초를 카운트다운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안내했어요. 태준이 정확한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자 저는 프랑스의 부정확한 시간표와 비교하며 웃었어요. 그는 한국도 20년 전에는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만 기술과 문화적 변화로 발전했다고 말했어요. 버스가 도착했어요. 화면에 표시된 정확한 시간에요. 승객들은 줄을 서서 빠르게 탑승하고 소란 없이 자리를 찾았어요. 우리가 도로변을 떠날 때 저는 우리가 교통체증을 우회할 수 있게 해주는 전용 버스 차선을 발견했어요. 태주는 버스 전용 차선에서 운전하면 높은 벌금이 부과되고 카메라가 어디에나 있어서 반드시 적발된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물리적 장벽으로 보호된 자전거 도로, 쇼핑객들로 가득한 보행자 거리, 그리고 접근성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는 지하철 입구를 지나갔어요. 제가 기억하는 서울은 보행자들에게 악몽이었어요. 노점상들을 막힌 인도, 운전자들이 무시하는 횡단보도요. 이 도시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빨리 변했는지 물었고 태주는 20년간의 일관된 계획과 투자, 공공교육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어요. 교통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삶의 질에 관한 문제가 되었다고 했죠. 우리가 도시를 계속 지나가는 동안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제 안에서 솟아올랐어요. 감탄이요. 제 판단을 흐렸던 부정적인 기억들이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앙리와 전화하면서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앙리가 우리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증거를 찾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부드럽게 흐르는 교통과 세련된 열차를 바라보며 아직 말하기엔 이르지만 놀라운 일을 준비하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20년 전 저는 이 도시를 떠나기만을 기다렸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내일의 서울을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 태준이 한 손에는 자동차 키를, 다른 손에는 커피를 들고 저를 호텔 로비에서 맞이했어요. 그는 저에게 커피를 건넸는데 잠을 잘 자지 못했던 저에게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이 맴돌았거든요. 저는 오늘의 계획을 물었고 태준은 고속도로 시스템, 응급대응 네트워크, 그리고 유명한 휴게소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프랑스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저 화장실을 이용하고 간단한 샌드위치를 먹는 곳일 뿐인데 그 제안이 무척 흥미로웠어요. 주차장에서 태준이 세련된 전기차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제가 조수석에 앉으며 앞 유리에 부착된 작은 기기를 발견했어요. 태준은 그것이 자동 통행료 지불 시스템인 하이패스라고 설명했어요. 덕분에 통행료 부스에서 멈출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저는 휴일 주말에 킬로미터 단위를 막히는 프랑스의 통행료 부스를 생각했어요. 태준은 이 시스템이 시간뿐만 아니라 연료와 배출가스도 절약한다고 덧붙였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아스팔트가 얼마나 매끄러운지 놀라웠어요. 파리에서는
모든 움푹 패인 곳의 이름을 알 정도지만 여기서는 미끄러지듯 달리는 느낌이었어요. 머리 위에 전자 표지판은 실시간 교통정보를 표시했어요. 주요 출구까지의 소요시간, 공사경고, 심지어 날씨 경보까지 모든 것이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수원까지 42분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이 시간 추정이 얼마나 정확한지 물었어요. 태주는 보통 2분 이내라고 답했어요. 도로에 내장된 센서가 교통 흐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이 지연을 예측한다고 해요. 통행료 구역처럼 보이는 곳에 다가갔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멈출 준비를 했지만 태주는 멈출 생각이 없는지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앞 유리창이 작은 기기는 우리가 지나갈 때 부드럽고도 맑은 소리로 띵동하며 소리를 냈어요. 태주는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의 계정에서 금액을 인출하고 문자 메시지로 금액과 남은 잔액을 알려준다고 확인해 주었어요. 마치 신호를 받은 것처럼 그의 전화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저는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차량이 멈추거나 크게 속도를 줄여야 하는 전통적인 통행료 부스가 있다고 말했어요. 태주는 한국도 약 15년 전까지는 그랬다고 했어요.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단지 교통체증 감소만으로도 5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했대요. 1시간 정도 운전한 후 태준이 신호를 주고 난 후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빠져나갔어요. 거대한 단지가 시야에 들어왔는데 제가 예상했던 단순한 주유소나 화장실 정도의 건물이 아니라 작은 쇼핑몰처럼 보였어요. 주차장은 다양한 유형의 차량을 위한 컬러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자동차는 한 구역에, 버스는 다른 구역에, 트럭은 그들만의 구역에, 디지털 표지판은 각 구역에서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 수를 보여주었어요. 그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쉽게 자리를 찾았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라 하나의 관광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전통 한식부터 피자와 햄버거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는 레스토랑, 편의점, 약국, 노트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커피숍, 심지어 아이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작은 놀이터까지 있었어요. 저는 이곳이 프랑스의 휴게소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태주는 많은 한국 가족들이 휴게소를 단순히 휴식만을 위함이 아닌 여행의 일부로 여긴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연로한 부모님이 있는 가족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 눈에 띄었어요. 넘치는 쓰레기통도 끈적거리는 바닥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테이블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종이,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등 별도의 재활용, 쓰레기통에 분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지도 아래 쓰레기를 조심스럽게 분리하는 것을 보며 이곳의 시민의식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어요. 태주는 2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인정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곳들이 더럽고 혼란스러웠지만 공공질서를 바꾸기 위한 주요 캠페인이 있었다고 해요. 학교에서 시작해 아이들이 배운 것을 부모에게 가르쳤다고 했어요. 점심 식사 후 저는 휴게소의 구석구석을 놓치지 않고 살펴봤어요. 저는 아기가 있는 엄마를 위한 수유실, 장거리 여행자를 위한 깨끗한 샤워시설, 심지어 작은 의료 클리닉까지 발견했어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좋은 인프라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생각을 했고 진심으로 감동받았어요. 다시 도로로 나가달던 중 갑자기 앞에 교통이 느려졌어요. 머리 위에 표지판에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전방사고, 응급 차량에 양보할 준비를 하세요. 몇 초 안에 저는 멀리서 사이렌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홍해 갈라지듯 우리 4차선 고속도로의 모든 차량이 바깥쪽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하나의 차선을 만들었어요. 교통을 통제하는 과정도 없이 운전자들이 사이렌 소리에 자동으로 반응했어요. 저는 파리에서는 응급 차량이 종종 교통 체증에 갇힌다고 말했어요. 태주는 한국의 응급 대응 시스템이 교통 신호도 제어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어요. 도로의 센서와 카메라가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응급 차량이 최대한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여행을 계속하면서 태주는 대시보드 디스플레이에 스마트폰 앱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이것이 시민신고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어요. 누군가 도로 손상, 고장난 신호등 또는 다른 문제를 발견하면 여기에 신고한다고 해요. 자동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유지 보수팀에 할당된다고 했어요. 화면에 알림이 나타났어요. 근처에 누군가가 움푹 패인 곳을 신고했어요. 태주는 대부분의 문제가 48시간 이내에 해결되며 시스템이 신고 상태도 보여주어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비슷한 신고가 조치를 보는데 몇 주나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 차이는 놀라웠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제 노트북에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정성스럽게 채워 넣었어요. 한국의 교통 우수성은 단순히 겉으로만 멋진 기술이 아니라 혁신, 시민의식, 그리고 효과적인 통제를 결합한 종합적이면서도 완벽한 방식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제 메모를 검토했어요. 증거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많은 면에서 프랑스보다 뛰어난 교통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가 이제는 놀라움을 넘어 존중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제가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앙리가 전화했어요. 그가 저에게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 천천히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흐르는 침묵은 그가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었어요. 3일째에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이상의 것들이 또 있었어요. 저는 태준을 따라 서울의 붐비는 거리를 다니며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한 관찰들로 제 노트북을 채웠어요. 우리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도에 설치된 공기 펌프와 수리 도구로 다가가는 자전거 정류장으로 이동했어요. 자전거 도로 자체는 물리적 장벽으로 보호되어 있었어요. 자동차가 쉽게 침범할 수 있는 단순한 페인트 선이 아니었죠. 태준은 자전거 네트워크가 도시 전체를 연결하고 공기 펌프와 수리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메모를 적었는데 이건 역시도 앙리가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교통지휘센터를 방문했어요. 서울의 모든 버스, 기차, 주요 교차로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는 벽면 스크린이 있는 거대한 방이었어요. 전문 기술자들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며 모든 것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태준은 이곳이 마법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버스가 일정보다 늦어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교통 신호를 조정하여 따라잡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저는 경외심을 가지고 화면을 지켜보며 고향의 단편적인 시스템을 생각했어요. 파리에서는 버스 회사가 지하철 회사와 거의 조율하지도 않는데 교통 신호는 말할 것도 없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앙리였는데 그의 목소리 톤으로 보아 그가 조급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앙리는 인사도 없이 3일이 지났다고 말했어요. 그는 스폰서들에게 보고할 뭔가 긍정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앙리가 듣고 싶어하는 모든 것과 모순되는 증거로 가득 찬 제 노트북을 보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앙리에게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는 그들 시스템의 결함을 찾으라며 고집했어요. 우리가 여전히 우수한 영역이 있을 거라며 더 열심히 찾아고 했죠. 저는 그렇게 하면 제 눈앞에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될 거라고 반박했어요. 앙리는 그냥 뭐라도 찾으라며 화를 냈고 전화를 끊기 전에 말했어요. 우리의 자금 조달에 미래가 그것에 달려있다고 말이죠. 저는 전화기를 침대에 던지며 짜증도 나고 화도 났어요. 어떻게 해야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앙리가 원하는 것을 건네둘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전문가로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되돌아보며 뒤척였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도착했는지 생각했어요. 20년 된 제 기억이 여전히 정확하다고 확신했고 제가 한때 무시했던 나라가 프랑스를 능가할 수 없다고 확신했죠. 아침이 밝아오자 저는 새로운 요청을 하며 태준을 만났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교통 시스템에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는 놀란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시스템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동의했어요. 태준은 저를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는 서울 외곽의 시골 지역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한 노인이 디지털 티켓 기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결국 영무원의 도움을 받아 지하철역을 방문하게 됐죠. 태준은 기술이 발전되었지만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의 정직함에 감탄했어요.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의 유무 역시도 인정했어요. 한국에 대한 존중은 더욱 커져가는 걸 스스로 느꼈어요. 저는 프랑스가 아름답고 역사적으로 통합된 역을 설계하는 데 탁월하다고 말했어요. 파리의 우아한 아르누보 지하철 입구를 생각했죠. 그리고 우리의 고속철도 네트워크는 주요 도시를 효과적으로 연결한다고 했어요. 태준은 그것에서 배울 것들이 많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효율성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야기 무시될 때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역은 역사를 보존하면서 현대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죠. 우리가 작은 마을을 걸으며 지역버스가 좁은 거리를 운행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답은 프랑스의 우월성을 증명하거나 한국의 지배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모두 가치 있는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마도 미래는 어느 나라가 더 나은지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강점에서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제안했어요. 태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고 했어요. 그것이 이런 국제 교류가 중요한 이유라고 했죠. 저는 조금은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보고서에서 한국이 낫다거나 프랑스가 낫다는 일방적인 결과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대신 다양한 접근 방식을 연결하고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강조하며 여러 전통에서 도출된 미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날 저녁 저는 앙리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그의 압박에 대비했어요. 저는 앙리에게 보고서에서 정직한 평가를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프랑스의 강점을 강조하겠지만 한국이 일부 우수한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는 우리 스폰서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이 아첨보다는 진실에서 더 많은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권장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혁신에서 배우면서 우리 자신의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고 했죠. 길게 침묵이 이어졌어요. 저는 앙리가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아침에 그는 이것이 우리에게 단점이 되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를 더 현명하게 보이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미래지향적이고 어디서 무엇을 경험하든 열려있다고도 말했어요. 또 다른 침묵, 그리고 한숨이 있었어요. 앙리는 결국 알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강점을 부각시키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기 때문이니까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제가 한때 무시했던 이 도시는 저에게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단지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정직함과 제 생각을 관철할 용기에 대해서도요. 내일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에요. 저는 제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보고서가 정확히 무엇을 말할지 알고 있어요.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방향과 확신을 느꼈어요. 과학은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진실이 당신이 이전에 믿었던 것과 모순되더라도요. 파리의 국제교통 컨퍼런스 무대에 올라서자 제 심장이 뛰었어요. 제 얼굴에 스포트라이트가 뜨겁게 느껴졌고 방은 가득 차 있었어요. 20개의 다른 나라에서 온 교통 전문가들이 깔끔한 줄로 앉아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앞줄에서는 앙리가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고 그 옆에는 독일 대표인 로버트 메이어가 평소에 비판적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어요. 20년 전 저는 한국을 방문했고 그들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예상보다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3주 전 저는 한국으로 다시 다녀왔고 그런 오래된 편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라 확신했어요.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안내 로봇 옆에 서 있는 인천공항에서의 제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혁신, 시민 책임, 그리고 미래지향적 강식을 통해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킨 나라를 발견할 수 있었죠. 다음 15분 동안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을 청중에게 안내했어요. 인천공항의 자동화, 서울의 정시 대중교통, 하이패스 시스템의 효율성, 종합적인 휴게소, 그리고 응급대응 조정이요. 저는 한국의 발전이 단지 멋진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어요. 각 슬라이드마다 앙리의 찡그림은 깊어졌어요. 저는 그의 생각을 거의 들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이것이 프랑스의 시스템이 구식이라는 뜻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앙리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어요. 프랑스는 건축적으로 뛰어납니다. 우리 역은 단지 지하철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의 유산이 함께 공존합니다. 우리의 고속철도 네트워크는 여전히 인상적이고 우리의 도시 설계 접근 방식은 몇 안 되는 국가들만이 맞출 수 있는 방식으로 니적 조화를 우선시합니다. 저는 파리 메트로역의 우아한 아르누보 입구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그 다음에는 세련된 고속 열차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로요. 하지만 우리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의 통합적 시스템, 버스, 기차, 응급 서비스까지 서로 소통하는 것들을 말이죠. 그들의 시민 참여 시스템과 신속한 유지보수, 대응은 연구할 가치가 있는 모델입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제 마지막 요점을 위한 용기를 모았어요. 논란이 될 것을 알고 있던 부분이라서 조금 긴장이 됐어요. 저는 경쟁을 찾아 한국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협력의 기회였습니다. 방은 조용했어요. 저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린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고립되어 경쟁하기보다는 국제교통협력 시스템을 추천합니다. 프랑스, 한국, 독일,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우리의 강점을 모아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서비스하는 교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저는 최종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한국의 효율성과 프랑스의 디자인, 독일의 엔지니어링,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의 지속 가능성이 결합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협력한다면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끝마쳤을 때 방은 영혼처럼 느껴질 만큼 조용했어요. 앙리는 자신의 신발을 쳐다봤어요. 로버트 메이어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방 뒤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동참했어요. 곧 방 전체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로버트 메이어가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그는 청중석 앞에 마이크로 다가갔어요. 듀부아 교수는 진정한 과학적 성실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정확한 독일 억양으로 발표했어요. 국가적 자존심 대신 그녀는 객관적 분석과 세계적 협력을 우선시했습니다. 독일은 그러한 협력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일 것입니다. 저는 앙리가 자리에서 불편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아챘어요. 공개적인 압박이 커지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는 일어나서 메이어가 자리로 돌아간 후 마이크로 다가갔어요. 프랑스 교통연구소는 듀부아 교수의 발견을 인정합니다. 그는 뻣뻣하게 말했어요. 아마도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항상 혁신의 리더였습니다. 이런 모두를 위한 협력에 빠질 수는 없죠. 라고도 말했어요. 제 안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방은 또 다른 박수갈채로 터졌어요. 발표 후 사람들이 제 주변으로 모였어요.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에서 온 교통관리들 모두가 협력 시스템에 참여하는데 관심을 표현했어요. 신재와 앙리도 흥분이 커지는 것을 지켜보며 마지못해 미소를 지었어요. 앙리는 클레어, 당신은 여기서 무언가를 시작했어요. 라며 잠시 단둘이 있을 때 그가 조용히 인정했어요. 그리고는 이것은 제가 예상하고 바랬던 것이 아니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볼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제 보고서는 국제교통협력기구의 기초가 되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파리를 방문하고 프랑스 디자이너들은 서울로 여행했어요. 아이디어 교환은 어느 국가도 혼자서는 개발할 수 없었던 혁신으로 이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한국 교수들과 함께 공동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 학생들은 프랑스, 한국, 독일, 그리고 일본 교통 엔지니어들이 섞여 있어요. 우리 시스템 간의 장벽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다음 세대들이요.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타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이 나라에 다시 도착했을 때의 충격적인 변화를 생각했거든요. 기차는 선로를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달렸고 창밖으로는 한때 낯설고 혼란스럽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친숙하고 반갑게 느껴지는 도시가 보였어요. 제 핸드폰에 앙리의 메시지가 울렸어요. 장관이 협력을 위한 예산 확대에 승인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며 도시 풍경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혁신은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오래된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란 것을 말이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소개에 많은 힘이 됩니다.